자, 여러분, 우리 몸의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교과서 87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87페이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항상성 유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우리 몸이 적절한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내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말했고요. 항상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몸의 체온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병원이라든지 최근에 어딘가 가보면 전부 다 이런 사진을 찍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막 밝게 나오고 어디는 어둡게 나오고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몸에 이런 열이 어떻게 나는지를 측정해보면 지속적으로 내 몸의 온도가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체온을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궁금증,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한번 빠르게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내 몸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요. 너무 내려가려고 하면 다시 올라와야 해요. 이렇게 어떠한 변화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어떤 것으로 변화해 나가려고 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는 적절한 작용이 필요한데, 오늘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간내의 시상하부, 우리 항상성 조절의 핵심이 되는 중추였죠.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TR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TRH가 뭔지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 TRH라는 호르몬이 어디로 분비되냐면 뇌하수체 전엽으로 분비됩니다. 그럼 이 뇌하수체 전엽을 우리가 표적기관이다 말할 수 있겠죠. 뇌하수체 전엽은 이 TRH 호르몬을 받은 후에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또다시 TSH라고 하는 호르몬을 밖으로 방출을 해요. 이때 여기에도 T가 있고 여기에도 T가 있는데, 이 T는 타이로이드라고 하는 기관의 약자예요. 타이로이드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갑상샘입니다. 즉, 갑상샘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에요. 이 TSH를 내보내라는 것을 방출이라고 하는데, 이 방출을 우리가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TSH를 릴리즈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일련의 과정은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갑상샘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유명한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의 물질 대사의 활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티록신의 수치가 너무 높으면 내 몸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하게 되고요. 체온이 너무 많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티록신 수치가 너무 낮으면 내 몸에 에너지 생산이 안 돼서 내 몸이 피로해지고 체온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티록신의 생산은 적정량 되어야 되고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자극이 되면, 갑상샘이 너무 많이 자극이 되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더 이상 티록신의 생산이 중단되어야 돼요. 근데 이 티록신의 생산을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뇌하수체 전엽과 시상하부가 TRH와 TSH의 생산을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티록신이 너무 많으면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이 잠시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티록신은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한 TRH와 TSH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티록신 분비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이 티록신 분비라고 하는 결과가 다시 자신의 원인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수치가 상승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생산을 낮추어서 다시 내리고, 티록신의 수치가 감소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생산의 억제를 풀어버림으로써 다시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지는 거죠. 어떠한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우리가 포워드 방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거꾸로의 방향은 백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피드백. 근데 이 피드백 효과가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억제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제하는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음성 피드백 효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어떠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그 변화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주는 거죠. 내 몸의 항상성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걸 이 티록신의 분비 조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체온에 대해서, 체온부터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온도라고 하는 녀석 70.6도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에요. 딱 봐도 생물이 전혀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란의 로투 사막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면서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정말로 추워 보이는 곳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고 영하 89.6도까지 떨어지는 남극의 보스토키즈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생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아주 불모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높은 온도, 너무 낮은 온도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체온을 한번 보시면 40도를 넘어가거나 35도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열사병이나 저체온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조금만 변해도 사실은 내 몸에 피로한 현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체온이 심하게 변하게 되면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즉 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핵심은 바로 적절한 온도에서만 내 몸의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효소가 너무나도 높은 온도, 너무나도 낮은 온도에선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나 물질을 공급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사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확하게 36.5도 거기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떤 생물은 그 범위가 상당히 좁은 생물이 있고 어떤 생물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생물이 있어요. 이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보시면 딱 요 밝은 노란색의 모습은 이렇게 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손 주변에 뭔가가 생물이 감겨 있어요. 이 가늘고 긴 생물, 바로 뱀이라고 하는 생물이 감겨져 있는데요. 손은 바로 인간의 손이니까 포유류의 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파충류죠. 파충류와 포유류는 체온의 일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매우 좁은 범위로 유지를 하고요. 파충류들은 매우 넓은 범위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설치류와 같은 쥐들은 주변의 온도가 바뀌어도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자신의 체온이 일정하다는 것은 내 몸의 효소를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파충류들은 온도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자신의 효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낮은 주변의 온도에서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여러분들 집이 추우면 많은 연료를 써가지고 집을 데우는 것처럼 얘네들도 이런 좋은 상황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겠죠. 즉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서 동시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에 필요한 물질들을 구하는 활동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나름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나름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물을 우리가 정온 동물 혹은 변온 동물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은 바로 정온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이 체온을 조절하는데요.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몸의 체온, 온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는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은 열을 생산할 것인가. 여러분들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항상 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열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막 뛰어놀면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런 내 몸의 에너지를 소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의 발생량은 증가하게 된다. 또 하나는 내 몸에 있는 열이 얼마나 잘 빠져나갈 건가, 이것이 또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열이 잘 빠져나가는 상황이면 체온이 떨어질 것이고요. 내 몸의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면 체온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체온이 너무 높으면 열 발생량은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어야겠죠. 체온이 너무 높으면 열 발산량은 줄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체온이 너무 낮으면 열 발생량을 높이고 열 발산량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의 체온이 정상 체온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주변 환경의 온도가 상승한다고 쳐요. 그럼 주변 환경의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내 체온도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의 시상 하부에서 감지를 하고요. 혈관을 우선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되면 내 주변 피부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내 혈액에 있는 열이 효과적으로 바깥쪽으로 발산될 수 있습니다. 즉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내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피부에 땀이 분비돼요. 이 땀이 주변으로 날아가면서 기화되면서
내 몸에 있는 열을 함께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땀 분비와 이 혈관 확장은 내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주변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부채질도 하고 에어컨도 켜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무의식적인 자율적인 행동으로도 혈관이 확장된다든지 땀이 분비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체온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서 내 체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상하부가 그것을 감지하는데요. 떨어지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내 주변의 혈관이 가늘어져요. 여러분들 더운 온탕에 목욕탕 가서 더운 온탕에 가면 얼굴이 벌게지지만 차가운 냉탕에 가면 온몸이 하얗게 이렇게 이제 하얗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건 혈관의 수축과 확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 몸에 떨어지는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열을 생산해야 되는데 열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골격근입니다. 이 골격근이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떨리는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추우면 온몸이 이제 바들바들 떨리는데 이 떨리는 작용을 통해서 열의 생산을 좀 더 높이는 거죠. 이와 같은 작용을 통해 체온을 상승시킴으로써 다시 원래의 체온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과정, 체온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체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혈당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의미하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포도당이니 과당이니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당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즐겨 먹는데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당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에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혈액에 얼마나 당이 있는지 이렇게 흔히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한 방울의 피를 뽑아서 이렇게 측정기에 대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략 한 100에서 120 정도의 혈당이 유지되는데 이것이 식사를 한 이후에는 조금 상승하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이 범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진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상 범위를 조절해주는 중요한 호르몬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혈당량 조절은 크게 두 가지의 호르몬으로 조절이 됩니다. 하나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또 하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글루카곤이 있어요. 이처럼 자동차의 엑셀과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어떠한 하나는 어떤 요인을 상승시키고 어떠한 하나는 어떤 요인을 하강시키면서 떨어지려고 하면 혈당이 떨어지려고 하면 글루카곤이 상승시키고 혈당이 상승하려고 하면 인슐린이 감소시키는 이러한 상반되는 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길항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길항작용도 내 몸의 항상성 유지의 핵심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단 것을 많이 먹었다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혈당량을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에서 혈당을 감지한 이후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혈액에서 다른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잘 이동하도록 촉진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로 간에서 포도당을 다른 물질,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간과 다른 조직세포에서 혈액에 있는 당을 빨리 흡수하니까 혈당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떨어진 혈당도 마찬가지로 이자에서 감지하면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간에서 아까 만들었던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시켜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간 바깥으로 방출을 시켜요. 그럼 간 바깥으로 방출을 시키니까 혈액에 다시 혈당량 수치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주된 표적기관이 바로 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간에서는 글리코젠을 합성할 것인가 혹은 글리코젠을 분해할 것인가를 통해서 혈액에 적절한 당이 존재하도록 유지시켜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혈관입니다. 혈관에 보면 지금 뭐 적혈구도 이동하고 하는데 보시면 이 파란색의 부분을 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에는 이렇게 일정 수준의 당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식사를 통해서 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그걸 분해한 산물인 당이 소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소장에 들어온 이 당 성분들이 이 소장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당들이 흡수가 되면 혈액의 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당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럼 아까 상승한 혈당을 이자가 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자에서는 감지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이자에서 상승한 혈당을 감지하고서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혈액에다가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다가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간을 비롯한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 곳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상승했던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반대로 혈당이 상승하는 상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내 몸에 혈당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자의 알파세포라고 하는 곳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방출이 돼요. 글루카곤도 마찬가지로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특정한 수용체가 있는 이런 곳에 결합을 합니다. 주되게는 간인데요. 간의 수용체 이들이 결합을 하면 이 내부에 있는 글루카곤이 결합을 하면 글리코젠이라는 것을 분해해서 밖으로 방출을 하고요. 이 방출된 포도당에 의해서 다시 혈당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당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삼투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생명과학 수업을 해보면은 실험을 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세포는 적절한 정상 삼투압 상황에서는 세포의 모양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세포의 모양이 잘 유지되어야지만 세포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물이 많은 환경이나 너무나도 물이 부족한 환경, 우리가 물이 많은 환경은 농도가 낮은 환경이거든요. 농도가 낮은 환경을 저삼투압이다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물이 너무 부족한 것은 농도가 너무 높은 환경이거든요. 농도가 높은 환경을 우리가 고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저삼투압 환경에서는 세포가 커져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커져서 때때로는 세포가 터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요. 반대로 세포가 너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일이 벌어져요. 정상 형태의 적혈구는 정상 기능을 하지만 이렇게 터지거나 쪼그라든 적혈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적혈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몸에는 너무나도 물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정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또 나왔습니다. 시상하부.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핵심인 시상하부인데요. 이 시상하부에서 내 몸에 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체액의 삼투압이 증가한다.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삼투압이 증가한다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내 몸의 농도가 너무 높다는 말이에요. 농도가 너무 높다는 말은 물은 부족하고 용질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럼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을 채워주거나 혹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을 무조건 최소화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ADH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ADH는 우리가 풀어 말하면 안티디유레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안티라는 말은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디유레틱은 소변을 만든다는 뜻이고 H는 호르몬이죠. 그러면 소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소변은 주되게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핵심적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오줌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오줌에 있는 물을
돼가지고 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걸 우리 물의 재흡수라고 부릅니다. 오줌이 만들어지는 곳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 콩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ADH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콩팥에서 오줌으로 빠져나갈 물이 재흡수됨으로써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갈증이라고 하는 내 몸에 느낌이 생기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삼투압을 다시 낮출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체액의 삼투압이 너무 많이 감소했다. 여러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셨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시상업에서는 그것을 감지해서 ADH의 분비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콩팥에서의 물의 재흡수가 덜 되겠죠.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덜 되었으니까 오줌에는 많은 양의 물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한 가지만 추가를 해보자면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는 말은요. 용질이 있는데 용질과 물이 있는데 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물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오줌의 농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줌의 농도가 높다. 농도가 진한 오줌을 적은 양 분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농도가 높다는 말을 방금처럼 삼투압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뿐만 아니고 오줌의 농도나 삼투압은 어떤지 같이 연계시켜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오줌의 양이 증가하는 핵심은 용질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물의 양이 재흡수가 덜 되는 바람에 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농도는 낮겠죠. 낮은 농도는 낮은 삼투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것을 보시면은 ADH의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오줌의 분비량은 어떻게 되는지, 물의 재흡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이 전체적인 작용이 일어났을 때 체액의 삼투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묻는 문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면 농도와 삼투압은 같은 말이고 농도와 삼투압을 결정하는 핵심은 물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했던 것을 빠르게 한번 용어들을 정리해 볼게요. 결과가 원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억제하는 것. 결과는 끝이죠. 원인은 시작이죠. 반대 방향이에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억제하니까 무슨 피드백? 음성 피드백.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핵심적인 호르몬 티록신. 체온이 높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 첫 번째로 이 체온이 너무 높으니까 열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많이 방출되고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기 위해서는 땀이 분비됩니다. 반대로 체온이 낮을 때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의 발산을 억제하고요. 골격근의 떨림을 통해서 내 몸의 열 생산을 충분히 해줘요. 인슐린은 아까도 말했듯이 혈당량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해줍니다. 반대로 글루카곤은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죠.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시키고요. 분해의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을 혈액으로 방출해서 혈당량이 상승하도록 만들어줘요. 자, 내 몸에 혈액량이 적고 지금 혈액량이 적다는 얘기는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혈장 삼투압이 높다.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건 마찬가지로 물이 부족해서 농도가 너무 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물을 채우거나 빠져나가는 물을 보존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물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하면서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이 되고 혈액량과 혈압이 증가하고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은 증가하고 어떤 것은 감소해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반대로 혈액량이 많고 혈장 삼투압이 낮은 상황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혈액량과 혈압은 감소하고 혈장 삼투압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했던 많은 내용들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87페이지에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내부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시상하부는 항상성의 핵심입니다. 체내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율신경,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율신경과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호르몬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는 아까 봤던 음성 피드백, 티록신을 봤던 음성 피드백과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 등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음성 피드백은 변화의 결과가 다시 그 반응을 억제하는 현상이에요. 기량작용은 두 개의 요인, 아까도 봤듯이 인슐린과 글루콘과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이 한 기관에 함께 작용하면서 기관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억제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체온은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열의 발생과 발산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서 감지하고 조절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이걸 감지하고 골격근을 떨리게 만들므로써 열의 생성을 증가시키고요.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내 열이 효과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이걸 감지하고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열이 쉽게 발산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피부에서 땀이 분비되면서 기화열이라는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더 빨리 내 몸의 체온을 낮추어 줄 수 있는 거죠. 89페이지의 혈당량을 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부르는데 정상인의 혈당량은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0.1%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베타세포라고 하는 이자에서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에 작용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도록 해요. 그러면 포도당의 소비가 늘어나니까 혈당량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포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반대로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간에 작용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시키고요. 전환된 포도당이 혈액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당량이 상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자가 전체적인 혈당을 감지하기도 하는데 이자에 연결된 자율신경도 이 과정을 촉진하거나 억제하기도 해요. 부교감신경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자에 연결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혈당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은 전체적인 혈당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듯이 부교감신경은 내 몸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교감신경은 내가 위험해서 내 몸이 빠르게 그걸 피해야 되거나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될 때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려면 많은 양의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그 많은 양의 영양소가 바로 혈당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체액의 삼투압이 높아지면 시상하부가 이걸 감지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함으로써 오줌의 양은 감소시키고 체액의 삼투압은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 몸에 수분량이 너무 많으면 체액의 삼투압이 낮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물의 재흡수가 감소함으로써 오줌의 양은 증가하고 체내의 삼투압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 어찌됐건 조절 원리는 간단해요. 바로 기량작용이거나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너무 떨어지려고 하면 그걸 상승하는 무언가가 작용하고요. 너무 상승하려고 하면 그걸 떨어뜨리는 무언가가 작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것이 어떤 호르몬인지 어떤 신경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활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 빈 종이에다가 주요 내용들을 한번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과정을 써보면서 공부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자꾸 만나고 맨날 수업을 똑바로 들었는지 체크만 했는데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것들, 잘 전달이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내 몸이 요즘 아주 핫 이슈죠. 이 바이러스나 혹은 세균과 같은 것에 감염되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의 방어작용이 있거든요. 내 몸의 방어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